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아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가 계속 그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방송을 강행하다가 결국 목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녹음할 때마다 가끔씩 막 새소리가 나올 때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이 정도였나.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네. 아침 방송까지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오늘은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새로운 인턴 PD 박아란 학생이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사 한 달 된 인턴 PD 박아란입니다. 역시 운빨이 맞아야 되는 게 바로 네. 그 직전에 있던 임수민 인턴 PD는 마지막 주. 주시은 아나운서 컨디션 절정일 때 있어가지고 기회가 한 번도 없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딱 한 번 했는데 첫 방이자 막방. 고별전이 됐죠. 박아란 인턴 PD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때 아마 임수민 PD가 하던 거 보지 않았나요? 직접? 네, 맞아요. 옆에서 관전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어느 순간 이제 오디오 스파크가 튀지가 않는 저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네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 관심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래도 막 국가대표 경기 이런 건 챙겨볼 거 아니에요? 네네. TV에서 하면 보기는 봐요. 한 번 보면은 근데 멈출 수는 없더라고요. 도중에 돌린다거나 이런 건 잘 못하고. 축구장에 간 적 있다 없다. 축구장은 야구장은? 야구장은 가봤습니다. 야구는 부러워요. 이렇게 가볍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토토를 보겠는데 하성룡 기자가 5개를 마셨습니다. 대단한 게 제주와 대전의 무승부 경기를 마쳤고 광주의 전북전 승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멘트 하실 때부터 약간 힘이 약간 남달랐던 것 같은데. 올킬이 가능했는데 마지막 하필 또 맨 수원 마지막 FC와 경기였어요. 강원 경기를 이게 틀렸군요. 지난 주말 제 마지막 경기였어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요. 목소리 힘 한번 줘보려고요.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이버큐 87님이 매번 미국서 팟캐스트 듣는데 영상으로 보니 또 새롭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팟빵의 X소년님이 궁금했던 소식들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어 질문을 지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가 너무 귀찮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원래 질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좀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토끼 52님이 약쟁이 주하나 뽕피디님 아시안게임 VAR 찾다가 왜 마무리를 아시안게임에 VAR 없이 축구하는 거 본다고 생각하니 암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아시안게임의 VAR이 그때 어떻게 됐었죠? 토너먼트부터 있던 걸로 아직까지 안 찾았어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2018년도에는 VAR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에서는 처음으로 VAR을 하고 AFC에서 최초로 VAR을 도입한 데는 2019년 아시안컵이었습니다. 그것도 조별리그에서 시행하지 않고요. 8강 그때였구나. 그렇죠. 벤투 감독 첫 대회였죠. 그게. 네, 그때 맞아요. 조별리그는 뭐 예산 문제와 인력 문제로 인해서 안 하다가 8강전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항저우를 좀 알아봤는데 항저우 현재까지는 비디오 판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협회에 물어보니까 AFC가 직전에라도 이걸 바꿔서 뭐 결정할 수는 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할 것 같네요, 왠지. 중국 심판들 좀 다시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악몽이 이게 스멀스멀 같은 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유튜브에 JK킴 1440님이요. 30분 29초 황인범 통하지 않고 이강인을 통해서 공이 갔다고 하기엔 황인범 터치 40번? 이강인 터치 43번인데 강인 선수가 공 잡았을 때 임팩트가 있으니까 마치 이강인만 공 잡은 듯 착각하네요. 엘살바 도전은 하물며 이강인보다 황인범 터치 수가 더 많았어요. 스탯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본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터치 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터치를 해서 어떻게 전개됐느냐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공이야 뭐 제일 많이 잡는 건 중앙 수비수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죠. 경기의 흐름에서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관여하는 건 맞는 거고 황인범 선수에서는 흐름이 막힌 저 원래 또 상황이 많았죠. 우리가 알던 황인범 선수의 그 장점은 네. 결 따라서 살려주면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자주 안 나왔기 그래서 황인범의 때문에. 역할이 좀 애매했던 것 같다라는.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라는 제 평가했죠. 의견이었죠. 아, 네 잘못이었구나. 제가 제가 황인범 아 근데 선수가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의견이니까요. 황인범 선수가 한 달 만에 경기 쉬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죠. 네. 네, 다음입니다. 팟빵의 대갈 장군님께서 황 감독도 중국전 평가전 때 부상으로 월드컵 못 갔는데 참 아이러니한 결정이었네요라고. 월드컵을 그때 기억으로는 각인 십자인대 다친 다음에 각인 가서 한 경기도 못 뛰었던 걸로. 네, 맞습니다. 가긴 갔나요? 각인 갔던 걸로. 네, 최종 엔트리에 이름은 올렸는데 좀 올렸는데. 1분도 뛰지 못하고. 기적적으로 회복을 바라면서 명단에 포함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오디오 클럽 오디오 아 제가 어디- 할 거니까. 클럽 갔다 왔어요? 오디오 클럽? 무슨 어디가 대생가. 네, 오디오 클립의 장진성님께서요. 요즘 해추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이적 시장 중심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핫하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군요. 라고. 진짜요. 김지수 선수까지 프리미어리그 와. 입성을 했으니까 아니 뿌듯하네요. 진짜로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지금 현재 유럽 이적 시장의 중심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없었죠. 네, 또 오디오 클립의 지그리 진주 FC님께서요. K리그 여름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남 김지수 선수의 브렌트포드 이적이나 강원의 윤일로 임대 영입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추가 등록 기간이 아닌데도 선수들을 사고팔고가 가능한 건가요? 라고. 네,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정확하게 맞고요. 추가 등록 기간에 선수가 6월 23일 날 등록한다면 6월 24일 경기부터 바로 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윤일록 선수의 영입 오피셜 발표가 6월 16일 날 났습니다. 그렇게 구단이 양 구단만 합의만 된다면 등록 기간 이전에 오피셜 발표는 미리 할 수 있고 경기 뛰는 것만 추가 등록을 한 23일 이후. 그렇죠. 경기는 이렇게 뛸 수 있는데 미리 할 수 있고 성남의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그에 추가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남 FC에서 퇴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등록 기간에 상관없는 거죠. 네. 이거는 그쪽에 프리미어리그에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다음입니다. 팟빵의 사커사커님께서 손준호 어찌 돼가는 건가요? 월드컵 끝나고 대통령 초청 만찬도 한 선수인데 중국과 각 세우는 현 한국 정부 기조라 그런지 노관심 갖고 축협 정도가 관계자 급파봐야 해결할 사이즈가 아닌데요. 승부 조작에 어느 정도 가담인지 몰라도 중국에서 구치소에 정식 기소해보러 가면 인생 정말 고단해지는 건데 요즘 중국 정부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기자들도 조심스럽다 보니 손준호가 사각지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산둥팀의 감독이 최강희가 새로 간 것도 흥미롭네요. 중국도 반한 중국이 반한 게 아니라 네. 중국에 반한 감정. 중국이 감정에 반했겠습니까? 감정에 좋은 불쏘시개로 활용하기 좋은 사건이니 더더욱 걱정입니다. 진행사항 아시는 것 있음 한번 다뤄주세요. 중국 정부가 축구 팟캐 유튜브는 안 챙겨볼 거예요. 라고. 아 중국 정부를 조져달라는 얘기군요. 아니 뭐 따로 취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진행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취재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게요. 아름아름 뭐 정말 나오는 정보가 진짜 에이전트. 없는데 예, 이 어깨에 도는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사항은 너무 제가 너무 죄송한데 소심해요, 하성윤 기자가. 그렇죠. 좀. 유튜브 들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공안에서 지금 중국 공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재 진행 사항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 형사 구류된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경찰에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장 37일까지가 아이고. 일단 그냥 잡아놓고 계속 있을 그렇죠. 수 있는 피해자를 거네요. 붙잡아둘 수 있는 기간이 37일인데 그게 37일 지나고 나서 구속 상태로 전환이 된 거고요. 아. 근데 요걸로 봐서 이제 중국 언론 보도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 정도면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중국 측과 외교 채널로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총영사관이 3차례 영사 면담을 진행했는데 인권 침해는 파악된 바가 없다. 이 정도 브리핑한 수준이고요. 소통을 하고는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문제가요. 요거 때문에 이제 외부로 알려진 소식이 많이 없는 건데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영사관이 면담을 해도 사건 관련 정보를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사관 정도한테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대한축구협회에서 6월 초에 이제 경영본부장과 대한축구협회 변호사가 직접 중국을 갔죠. 갔는데 실질적으로 손준호 선수를 만나지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법률 대리인 정도만 만난. 법률 대리인도 못 만난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는. 만나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뭐 초영사관이나 이쪽 영사관 좀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런 말한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들은 게 없고 솔직히 말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는 딱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이제 더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손준호 선수가 어떤 혐의로 그게 구속돼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정부는 알고 있겠죠. 네, 그런 걸 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굳이 국민들에게 안 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부? 우리 정부? 네, 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왜 잡혀 있으면 왜 잡혀 있다. 아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중국 내부법으로 안 된다 해서 그런 그 거. 변호사가 그 사건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그죠? 중국 국내법상 네, 국내법상으로. 이거는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알릴 수도 있죠. 저게 어떻게 대사도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의 안위가 좀 결정되는 건데. 사실 이제 축구 정도 우리나라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기관이고 나름 자치권도 꽤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의 중국 축구협회는 그러니까 정부의 한 조직이에요. 굉장히 아래에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런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이제 중국하고 축구 경기 취재를 가려면 취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축구협회를 통해서 그쪽 축구협회로 이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축구협회에서 그 체육국 뭐 이렇게 윗단계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결제가. 아유, 그래서 비자 대단하다. 오려면은 그때 진짜 몇 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까지 이게 반내 만에 막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중국 축구협회나 이런 축구협회끼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을 거고. 거기다 문제 한 가지는 대한축구협회가 중국 축구협회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축구협회 고위 간부들이 대거 공백 사태입니다. 아, 잘렸어요. 부정과 비리로 지금 다 그렇죠. 네, 공백 그렇죠. 상태여서 비리 있었죠. 그 위의 자리들을 지금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소통되는 관계도 안 되는 소통이 쉽지 않죠. 그러면 굉장히 고압적일 테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이게 대화가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손준호 선수 혐의가 뇌물 관련된 거였나요? 승부 조작은 아니죠. 승부 조작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잠시만요. 비국가 공작원 수뢰 혐의인데 네. 이게 의미가 이제 애매하죠 좀. 그렇죠.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그 산둥 타이산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뇌물과 승부 조작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중국 현지에서 추측인 거죠 이거는. 예. 구체적인 혐의가 알려진 건 전혀 없어요. 답답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은. 근데 이 와중에 또 최강희 감독은 산둥 감독이 됐어요. 네. 비리 때문에 감독이 공석이 된 자리였. 그렇죠. 그렇죠? 감독은 네. 이미 6개월 이상 공석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감독 후보군도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강희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1순위 아니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겨서 최강희 감독이 전격적으로 딱 가게 된 상황이고요. 한창 그 전북에서 그 성적이 안 좋을 때 찾던 사람이 최강희 감독님이었는데 산둥으로 부임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쯤 해결될지도 감이 안 잡히는 네, 거죠. 전혀 이거 관련된 추가 정보는 뭐 드릴 수가 없는 사실 또 상황이어서. 좀 축구적으로도 좀 중요한 게 이번에 그 6월 A매치 2연전에서 또 빈자리가 느껴졌던 게 큰 우영 선수 그 중앙 뭐지 센터백을 지켜주는 그 역할이었잖아요. 큰 우영 선수가 없었을 때 항상 이 손준호 선수가 그 롤을 적절히 해줬었는데 좀 축구협회나 클리스만 감독은 지난번에 6월 ABC 명단에도 손준호 선수를 넣으면서 우리가 계속 케어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걸 메시지를 보냈죠. 그만큼 네. 중요한 선수다.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렇죠. 근데 관심과 지원을 신경도 하게. 안 쓰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그러든가 말든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 더더욱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요. 인종차별 징계가 1경기면 실리와 명분을 다 읽는 징계인데 이제 우리도 인종차별하는 나라를 인정하게 되네. 축구 못하면 무시당하겠네. 연맹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안사는 이번 사태가 진짜 문제라면 타 구단도 영향을 받을 텐데 저비용 저효율 구단인데 이러니 도시민 구단이 욕을 근데 먹는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네요 앞뒤가. 그래요? 중간에 중략을 하긴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죠.
네. 또 다른 얘기 좀 붙이시긴. 이거 댓글을 여러 개 붙이셔.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 울산 네네네. 그 인종차별 관련 울산 선수들에 대해서 한 경기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가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신 거고 그 두 번째는 그 안산의 임종원 감독 그죠? 경질. 제가 어제 대본 봤을 때만 해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껴들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좀 답을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 기사만 갑자기 제가 끼어드니까 갑자기 아니요, 궁금해지네. 저 기사만 추가했었습니다. 요거만 혹시 이제 좀 잘 안 알려진 이야기라서. 네. 만약에 댓글 위에 것만 해도 괜찮아요. 뭐 인종차별 징계에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맹에서 이제 상벌위를 열었죠. 그 1983년 프로축구가 태동한 이후로 인종차별 관련된 상벌위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연맹도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경기 중에 발생한 인종차별 행위예요. 그 경기 중에 선수들끼리 워낙 몸싸움도 많이 하고 순간적인 그렇죠. 감정이 얼마 전에 또 뉴질랜드하고 호주 A 매치에서 뉴질랜드하고 카타르였나요? 카타르였죠. 카타르 경기에서는 인종차별 때문에 후반전에서 경기를 그렇죠. 포기해버리는 하프타임에 포기했죠. 하프타임에 그런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 하나 케이스는 이제 그라운드 밖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SNS에서 일어난 이런 인종차별 행위들이죠. 연맹은 당연히 이건 SNS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쪽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참고를 했을 때 제가 케이스를 몇 가지 좀 조사해 본 게 있는데 일단 경기 중에 발생한 거는 조금 징계가 세요. 세죠. 딱 눈에 보이게. 경기 중에 예전에 수아레스가 에브라 선수에게 경기 중에 인종차별 발언한 게 그쵸. 8경기 출전 정지. 벌금 벌금 6,600만 6,600만 원. 8경기. 제재금. 그다음에 존 테리가 안톤 퍼디난드, 그 리오 퍼디난드 말고 안톤 퍼디난드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4경기. 이런 식으로 경기 중에 발생한 건 조금 세게 갑니다. 근데 이제 SNS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는 이거보다 확실히 약하긴 해요. 2011년 리오 퍼디난드가 첼시 애슐리 콜에게 인종차별 글을 달아서 이거는 출전 정지 없이 벌금만 주어진 케이스가 있고요. 맨시티의 최근 사례예요. 2019년 맨시티의 퍼디난드가 애슐리 콜한테요? 네. 같은 인종 아닌가요? 이게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존 테리가 안톤 퍼디난드한테 인종차별을 했는데 존 테리가 첼시잖아요. 근데 애슐리 콜이 존 테리를 약간 좀 옹호했어요. 옹호하다 보니까 안톤 퍼디난드가 자기 브라더를 건드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마이 브로.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는 팀 동료 맨디 선수에게 그 약간 장난식으로 SNS에다가 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케이스가 돼서 한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받아. 델리알리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기억하시죠? 2020년 공항에서 약간 코로나가 창궐했을 시절에 아시아인과 코로나 이렇게 트윗과 우리 같이 맞아요. 예. 중국에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한 경기 출전 정지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경기에서 벌어진 거와 밖에 달라요. 조금 경기 출전 징계가 다른데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이번에 울산 선수들 이명재, 이규성, 박용우 선수에게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1,500만 원의 제재금을 내렸고 그 대화에 참여했지만 직접적으로 인종차별 멘트를 언급하지 않은 정승현 선수는 출전 정지 징계 기가 막히게라는 단어를 달았어요. 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종차별에 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징계는 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구단 내부에서 또 뭐 하지 않았나요? 정승현 선수는? 그래서 구단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정승현 선수도 한 경기 출전 정지를 구단 자체 징계로 내린 겁니다. 자체 징계로 내리고 구단에서 선수들 전면 SNS 사용 금지를 했죠. 선수들 동의를 얻어서. 파거슨 1승. 네. 트위터는 근데 이게 인생의 낭비다. 경기장 안팎 해외 사례를 공감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물론 경기장 밖에서 발생한 사례이긴 하지만 연맹의 규정을 보면은 인종차별적 언동을 한 선수에게는 10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나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내리기로 돼 있어요. 규정상으로는. 내릴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징계 하한선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거는 5경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경기라고 해서 이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경기 도중인지 아닌지는 규정이 없고요. 그렇죠. 인종차별적 언동을 한 선수에게. 그래서 경기 중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연맹에서도 그렇죠? 이거를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인종차별, 피부색과 외모 등 인종적 특성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 역시 인종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이렇게 징계를 내린 거죠. 저는 그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라고 해서 징계가 이렇게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거는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이게 한국 축구에서 첫 발생한 인종차별 사례이기도 하고 복수의 여러 명의 선수가 특정 선수, 동남아시아 특정 선수 한 명에게 피해를 입힌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게 되게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된 상황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됐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살락 선수도 SNS에 글 되게 좀 많이 올렸었죠. 그렇죠.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저는. 네. 자기는. 그래서 저는 이거 K리그의 명예 실추까지 해서 이건 좀 더 센 징계를 내렸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라고 하지만 첫 사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전례를 남기는 케이스다 보니까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구단에서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말 하나도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히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표현하는 말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고요. 일단 울산에서도 그 해당 피해자 선수에게 공식 공문을 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고요. 해야죠. 네, 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안산 그 임종원 감독 경질 부분 이것도 이제 이분이 이제 비판하신 거는 감독만 문제냐라는 얘기죠. 네. 이제 뭐 구단 사장도 시장도 문제고 그러니까 도시 시도민 구단이 이러니까 욕 먹는다 뭐 이런 좀 조금 저 이거 뭐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현재 나온 거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면은 임종원 감독이 태국 감독 시절에 이제 에이전트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국 선수 2명을 선발해 준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요거는 원래 이거를 수사하려던 게 아니라 다른 걸 수사하다가 나온 추가적인 내용이고 다른 건 뭔데요? 다른 거는 이제 국내 케이스입니다. 임종원 감독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팀들도 많이 관계돼 있고 특히 대학 축구가 이거 좀 중심입니다. 에이전트가 대학 돈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선수에게 돈을 받고 이게 이 선수를 예를 들어 프로에 입단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받고 그걸 또 돈을 다시 또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대학 축구 꽤 많은 조만간 큰 거 한 방 올 네. 수도 있겠네요. 꽤 많은. 아주 많은 근데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야구도 그러니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네. 것들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예전에 90년대 2000 초반인가요? 90년대인가 그러니까 약간의 관행처럼 돼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데려올 때 이정도 떼먹는 거. 네. 그러니까 구단에서요? 단장하고 에이전트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정도 떼먹고 약간 이런 게 해갖고 한번 대대적으로 걸린 적이 한번 있었죠. 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 선수 관련된 거는 나름 깨끗하게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인가 한번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많이 그 방금 말씀하신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구단 관계자들과 에이전트가 조금 법적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많이 받았죠. 있었죠. 그 이후로 많이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데 다시 이런 사건이 또 불거진 거고요. 이게 지금 대학 축구 관계자들 뭐 에이전트 그다음에 프로팀 일부 관계자들까지 연루돼 있어서 이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야, 이거는 사실 그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있을 텐데 이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를 안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돈도 그냥 이렇게 그럼요. 수중으로 이거를 뭐 계좌 이체할 일 없는 것이고, 야 누군가의 증언과 뭐 물증이 있어야 되는 물증이 있어야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 실력 좋아서 뽑았다 이러면 또 할 말 없는. 할 말 없는 거죠.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 이게 야구계에서 야구계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야구계에서 그때 제가 취재했던 게 고교 야구에서 그러니까 규정 인닝이 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규정 인닝을 겨우 딱 채웠어요. 10이닝인가 딱 채우고 평균 자책점이 20점 몇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이 선수가 이제 크는 선수인데 어떻게 아느냐 지금 고등학교 실력 가지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꼬리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결국 잡으려면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밝혀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돈을 밝혀내고 증거를 찾아야 이게 확실하게 수사가 진척이 될 텐데 이번 사건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꽤 증거들이 꽤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가 불거지겠죠.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증거를 잡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못 잡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댓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상 뭐 질문처럼 갔는데 대신 질문이 짧네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았어. 안 앙증맞게. 다물으셨네요. 이가 가라 내가 갈까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축구 이슈들이 많아서 좋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장만날의 하루네요. 첫 번째 질문은 여자 월드컵 중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KFA를 봐도 여자 월드컵 중계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파 중계가 없나요? 말해도 되나요 이거? 네네. 아니 TV조선이 하나요? TV조선이 하나요? 대놓고. TVN이 하나요? 유 대회 중계도 다 다르고 중계권 여파 때문에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중계권이 답이 없는 대회인가요? 일본이 여자 월드컵 중계권 싸게 냈다는 기사가 있었던데 스브스가 아니면 관심도가 너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길게 줄줄이 썼는데 중계하냐 안 하냐 중계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죠 중계를. 네. 예,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합니다. 이번에 처음이었죠. 여자 월드컵 중계권을 별도로 팔았습니다. 피파에서. 예전에는 이제 피파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그러니까 연령별 월드컵, 남녀 월드컵 다 해서 이제 팔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지만 해외에서는. 따로 팔면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여자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함께 묶어서 팔다가 이제 여자 축구도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연령별 대회도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별도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중계권을 구매해서 중계하는 첫 번째 대회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질문에 언급한 대로 따로 팔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우리 K풀이라고 하죠. 방송 3사 K풀은 구매를 한 상태고 일본은 제가 5월달 언론 나온 것까지 봤는데 피파랑 아직도 저 중계 계약이 안 된 것 같은 게 5월달에 당시 기사가 일본 쪽에서 카타르 월드컵 남자 월드컵의 중계권을 한 2%밖에 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럼 일본은 지금 아직 여자 월드컵 중계권을 안 사고 있다? 제가 5월달 기사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꽤 많은 나라에서 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피파에 앉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피파가 계속 돈을 높이니까 여자 월드컵 이번 중계권도 꽤 그 전에 이제 비중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피파 패키지로 팔아도 각 그 대회마다 비중을 두는데 그 비중과 따져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피파도 지금 약간 고자세로 나오고 있는 게 안 팔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피파의 기조예요. 여자 축구를 지금 확실하게 활성화하고 여자 축구의 인기가 상당하다. 우리 이건 충분히 컨텐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정찬 선배도 잠깐 짧게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개막전이 갑자기 장소가 바뀌고 경기장 스타디움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개막전 예매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번에는 개막전이 특이하게 2경기입니다. 호주 개막전 하나, 큰 경기장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호주 개막전 하나, 뉴질랜드 개막전 하나 이렇게 열리는데 물 들어오는구나 일단. 이제 호주가 좀 메인이잖아요. 유럽 여자 축구가 스페인 여자 축구 리그에서 그때 신기록 한번 세우지 않았나요? 한 10만 정도 바르셀로나 경기 때 10만 명 가까이 왔어요. 10만 넘었나? 이제 약간 유럽 쪽이니까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섬나라에 가서도 이게 지난 프랑스 여자 월드컵이 역대 최고 흥행 이제 그거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번에 그렇죠. 따로 파는 건데 그때 관중이 남자 월드컵에 거의 준하는 정도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개막전을 원래는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기로 했었어요. 그게 42,500석이에요. 시드니 올림픽 주주 경기장인가요 혹시? 아니요, 거긴 아닌데. 거긴 종합 경기장이니까.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 42,500석이 했는데 예매가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로 바꿨어요. 그게 시드니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기억나죠. 거기. 거기가 관중석이 83,500석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만석이 될 수도 있는. 네. 그 경기장에서 우리가 2015년 아시안컵 결승을 치렀던 경기장. 거기군요. 호주 대 한국 결승전 치렀던 그 손흥민 경기장. 선수 마지막에 그 극적인 골 넣고 막 관중석에 가서 막 안겼던. 원래 이 메인 스타디움은 조별리그 경기를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토너먼트 때부터 경기를 치르고 했었는데 개막전만 특별히 이 경기장에서 개막전이 어디죠? 호주하고 잠시만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그 뉴질랜드의 호주가 여자 축구를 잘하거든요. 또 호주에 또 전설적인 선수 한 명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KC 뭐 있는데 득점 왕은 아니지만 지난 대회에서도 한 득점 순위 들어가고 꽤 유명한 선수 하나 있는데 호주의 전설적인 선수. 그 선수가 거의 아마 은퇴 경기가 그러니까 남자 축구로 따지면 KL 같은 선수죠. 네,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베테랑이고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소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질랜드도 같은 날 개막전을 하거든요. 뉴질랜드도 노르웨이와 개막전합니다. 아, 똑같은 날. 똑같은 날. 뉴질랜드에서 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노르웨이. 거기도 48,000석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피파는 83,500석 호주 경기장, 여기 48,000석 해서 10만 명 이상 들어올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죠. 피파는. 개막전을 10만 그러니까 이상 피파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번 여자 월드컵은 기존 대회보다는 훨씬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뭐 거의 역대 최상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훈련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고강도? 네. 그러니까 이 좀 한 감독 체제에서 되게 오래 왔고 지금 뭐 그 대회 앞두고도 A 매치 되게 많이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대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A 매치에서도 뭐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내용적으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아, 심지어 여자 축구 대표팀의 A 매치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죠.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22년 1월, 2월 달에 아시안컵에서 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거든요. 월드컵 본선 티켓 따낸 다음에 지금 한 2022년 2월이면 1년 6개월 좀 안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13번의 A매치를 했습니다. 그 원정 가서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 저 대회 나가 아놀드컵. 그렇죠. 유럽 가서 원정, 유럽 원정도 아놀드컵도 가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캐나다 원정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허니문 효과는 없었다. 있었다? 없다? 이게 뭐예요?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좀 헷갈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승리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팀 색깔이 좀 바뀌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전북도 바뀌었죠. 갑자기. 전북이 좀 다시 네, 다시 어두워요. 물론 제목의 임팩트가 없다. 자, 일단 광주 전북 하성룡 기자가 유일하게 맞춘 이 경기. 저는 선수들 이름이 참 재밌어서 광주의 이순민 선수와 네. 이건희 선수가 연속골을 넣어서 가끔씩 이런 거물들의 그리고 이름이 이순민 선수의 헤딩이 너무 약간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뒤 백헤딩 네. 슛이었는데 약간 지금 약오를 것 같아요. 그런 슈팅을 먹으면. 이것도 이순민 선수가 그 랩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 K리그 시상식 가서도 막 힙합 무대 막 꾸미고 그러는 진짜 찐 끼가 있구나. 힙합거든요. 그러니까 헤딩을 약간 좀 랩 네임도 있고 장난식으로 좀 그루브가 있어요 헤딩에. 아니, 뭐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수민 선수가 취미로 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 활동을 하는 예명이 있는 위로라는 예명이 있는 래퍼예요. 앨범까지 위로? 쇼미더머니 나가고. 진짜요? 네. 그리고 지난해 K리그 대상 시상식 1, 2부 중간에 래퍼로 나와서 공연을 직접 하기도 했고요. 저 사실 뭐 그렇다고 지금 투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지죠. 본업은 축구 선수고요. 축구 선수고 축구 경기 끝나고 클럽으로 가진 않잖아요. 비시즌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래퍼입니다. 실제 래퍼입니다. 저도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랩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뭐 축구 선수니까 뭐 약간 좀 귀엽게 취미 정도로 하는데 그때 시상식 무대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서. 진지하신 거. 약간 좀 외모도 인상이 강렬해서 좀 약간 래퍼 시잼 래퍼 느낌도 래퍼풍이 좀 나긴 하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래퍼풍이. 그래서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고 플래시 인터뷰에서 랩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노래 홍보. 그렇죠. 이 경기에서 워낙 이순민 선수가 좀 거의 MVP급 활약을 했는데 이날 경기를 얘기할 때 이정효 감독의 전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이정효 감독이 제가 효버지. 최근 K리그의 가장 전략가, 전술가라고 꼽는 감독이 김기동 감독, 제주의 남길 감독이었는데 이정효 감독이 올 시즌 보면서 정말 추가할 정도로 전술이 되게 재밌게 재밌어요 광주 축구는. 제가 한 2, 3주 전에 광주 전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경기 역시 이정효 감독이 엄청나게 준비한 경기입니다. 왜냐면요 보통 감독은 그 팀의 경기를 분석을 하잖아요. 상대 팀의 경기를요. 근데 이정효 감독은 A매치 기간 동안 이 상대팀 감독 전북의 신인 사람 타빙 상대팀 감독의 그 마지막 몸담았던 팀의 경기를 분석을 했어요. 루마니아 팀이죠. 네, 그 팀 이름이 클루이 거예요. 클루이? 클루지 아닌가요? 클루지?
아, 저는 클로 2로 알고 있는데 클로 2로 합시다. 클로 G로 적어가지고 저도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그 아, 이정효 J가 이거 발음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또 쿨루지로도 묵음일 불리긴 수 하던데. 있잖아요. Y 음일 수 있잖아. 루마니아어가 어떤 유 보통 감독이나 구단에서는 둘다 나와. 어떤 그 비디오 분석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경기 그 엄청 비싼 유료 시스템인데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축구 경기를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구단 스카우트들이나 감독들이 외국인 선수 선발할 때 그 경기 영상을 보고 선발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구단이 이정효 감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로이 시절 경기 영상을 거의 오랫동안 분석을 해서 이 감독 스타일을 분석한 거죠. 전북 야수도 똑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약간 이 감독은 공격 수비 라인을 앞으로 끌어올리고 직선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경기를 분석해서 이 전술을 짜고 나온 거예요. 한 2주 동안 짜고 나와서 특히 이 첫 번째 골 같은 경우 세트피스가 거의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연습한 대로 들어간 골이라고 해요. 그 백헤딩 슛이 네, 백헤딩 슛이 프리킥 상황에서 이걸 연습했단 말이야. 이게 연습이 잘 안 될 텐데. 백헤더까지는 아니었겠죠. 이걸 연습하지 않았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 사이드 라인에서 프리킥을 하는 걸 바로 올리지 않고요. 거의 하프 라인까지 뒤로 뺍니다. 그러면 전북 수비 라인이 넣는다. 한 번에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여기서 한 번에 올리질 않고 그걸 또 왼쪽 측면으로 또 뺍니다. 공을요. 그 사이에 전북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 틈에 이순민 선수가 뒷공간부터 타이밍을 보다가 그 크로스 올리는 타이밍까지 다 연습을 했던 거래요. 그 크로스 올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요리조리 빠져들어가서 그 혼자 공간에 남고 그걸 헤더하는 연습. 그거 정말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연습한 게 통할 때 짜릿하거든요. 이순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거예요. 이런 모든 디테일까지 다 연습한 거다. 그게 딱 통했던 세트피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저기 감독이 또 분석을 할 경우 상대 수비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맨투맨 수비를 선호한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가 원래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미드까지 내려서 거기서 수적 우위를 점한 다음에 한 명이 맨투맨 수비가 없을 때 빠져들어가서 그 선수에게 공을 배급하는 축구를 한다고 제가 설명했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1대1 맨투맨 수비를 붙인다는 걸 알고 개인기가 좋은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 위주로 앞에 뿌려서 그 선수들을 돌파를 하게 만든 그래서 전부 그렇게 공략을 해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완벽한 감독의 작전의 승리로 이뤄낸 경기였죠. 그렇게 해서 하승균 기자가 이 경기를 마쳤군요. 분석할 줄 알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역시 분석. 그래서 뭐 이건희 선수의 그 팀의 두 번째 골도 약간 네. 뭐 솔로 플레이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조변에 보면은 되게 패스 초반에 조금 아기자기하게 가다가 되게 그 더미 플레이라고 하죠. 그 상대방 선수를 끌어올리는 그 제 3의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되게 많이 가져가 주면서 이건희 선수의 골도 나왔거든요. 보면은 확실히 진짜 이종효 감독이 약간 그런 약간 변태적인 성향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막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한번 승부를 보는 그런 기질이 있는 승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재밌는 징크스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주가 팀 스카가 노란색이죠. 유니폼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정장 안에다가 노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아, 노란색 와이셔츠. 나도 여기 노란 티셔츠. 티셔츠의 사나이인데 원래 이게 지인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처음에 이 색깔 소화하기 힘들겠다라고 해서 안 입고 나오다가 아 그거 소화하기 힘드시면 그 선글라스 그거 끼고 나오신 거예요? 6월 3일 포항전에서 처음으로 그 노란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4대2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좋네 하고 나서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지금 3연승 중입니다. 광주가 지금 6경기 무패 행진. 네. 4승 2무. FA컵까지 포함해서 7경기 무패 이어가고 있고 5위로 도약을 했고 4경기 만에 무실점. 네. 광주가 원래 뒷심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뛰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뛰다 로테이션도 하기 보니까 힘들고. 네. 그렇죠. 힘들었다가 이번 A매치 휴식기 때 선수들이 체력을 많이 아. 잃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무패 이어지기 전에 잠깐 힘들었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때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그 팬들의 반응도 되게 많았는데. 꺾이는 게 확 보였는데 네. 그죠?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살려내는 걸 보면 노란 샤스 입고 서울 잡고 잡았나요? 서울을 4대2로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포항이요. 아, 포항을. 그리고 제가 광주를 찍었던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름이 어려워요. 단 페스트레스쿠 감독인데 코페르니쿠스로 하기로 했어요. 뭐 새로운 감독 허니문 효과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특히 외국인 감독이 와서 일주일 만에 이 팀을 파악하기가 워낙 힘들 거고요. 일주일 만에 이 감독의 스타일이 녹아들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감독은 본인의
워낙 명성 있는 감독이고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4-4-2 전형을 이번 전북전에서 내세우는데 이전에도 4-4-2 전형을 즐겨 쓰는 감독이었고 팀에 확실히 전혀 녹아들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부상자가 워낙 많았고요. 부상자가 많네요. 백승호, 김문환, 뭐 홍정호 기존 부상자에다가 김진수. A매치에서 김진수 선수가 부상까지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렇죠. 전력 누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감독이 색깔을 뭔가 내려고 하다 보니 선수들이 잘 못 따라주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랑 오늘 녹음 시점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FA컵 리턴 매치하죠. 리턴 매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종효 감독이 이날 경기 오늘 로테이션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로테이션 하고 로테이션할 선수들이 있나 보죠. 기회를 안 준 선수들을 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엔트리조차 다 채우지 않았어요. 15명만 출전시키겠다고. 버린다는 얘기네 그러면? 근데 자기는 승리를 할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 경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전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거. 왜냐면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음 경기가 광주 다음 경기가 울산인가요? 한번 토토 다음 주 토토 보면은 울산이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랬던 것 지금 같아요. 현재 맞아. 광주 입장에서는 FA컵보다 리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만 FA컵에서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이것도 욕심낼 수 있다라는 그건 입장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네. 지금 몇 강? 8강이죠. 8강입니다. 8강이면 하긴 애매한 그 스탠스로 다 잡으려고 하다간 다 놓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광주 입장에서 과감하게 로테이션까지 하면서 전북을 상대한다는 건 네. 전북은 이를 갈고 나올 텐데 그죠? 그리고 기존 전북은 이 광주전에서 리그 경기에서 선수들의 주전들의 체력을 많이 아꼈습니다. 45분씩만 이렇게 분배해서 뛰게 많이 했고요. 조규성 선수도 후반에 출격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분배해서 전북 같은 경우는 현재 FA컵에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상황이 리그는 이미 힘들어졌으니 네, FA컵 우승해서 챔스를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종효 감독이 다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만약 괜히 힘 줬다가 리그까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광주가 4강에 진출하게 되면은 구단 창단 첫 FA컵 4강 진출이라고 합니다. 그거야 뭐. 녹음이 공개될 시점에서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색할런지. 자 그리고 서울도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뒀죠. 울산 경기로 가볼까요? 울산 아니면 강원 경기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감독이니까. 네네. 자 윤정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강원은 수원 FC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오랜만에 선제골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골 자체가 오랜만이죠. 선제골을 넣고 비겼습니다. 라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넣었죠. 깔끔하게. 근데 강원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확실하게. 최용수 감독 시절에는 수비를 강하게 해서 수비,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었는데 윤정환 감독은 수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미드필더 출신답게 중앙 미들을 좀 장악하는 경기 흐름을 냈고 이날 경기에서 20세 이하 브론즈볼 차지했던 이승원 선수가 한국영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중앙 미드필더 선발로 처음 나왔죠. 데뷔전이었죠 이게. K리그 데뷔전. 데뷔전을 선발로. 어떻게 보면 기대치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게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중앙에서 확실하게 볼을 뿌려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정환 감독 이승원 선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조금 많이 부진했던 양현준, 김대현 선수도 측면에서 활발하게 돌파를 했고요. 윤정환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이승원 선수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원성 히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 뿌려주고 미드필드에서 게임 메이커. 게임 메이커. 네. 원성형으로는 아니죠. 빛났죠 윤정환 감독은요. 테크니션이었는데. 그래서 이정엽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윤정환 감독에게 첫 골을 이제 안겼죠. 거의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었는데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6월달에야 첫 골 넣었다는 게 지금 강원의 현재 상황인 거죠. 강원이 올 시즌 득점이 정말 빈약하잖아요. 가뭄이에요, 가뭄. 네. 16개의 슈팅을 강원이 날렸는데 강원이 이번 시즌 평균 슈팅이 7.8개. 네. 2배 이상을 날렸습니다. 확실하게 라인을 확실히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나갔다. 변하긴 했군요. 이건 감독 효과로 볼 수 있는. 그러네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네. 스탯이고. 그러니까 전반은 강원이 의외로 많이 지배했던 경기였고요. 수원 FC는 후반에 전술 변화를 준 게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가 오랜 부상을 털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전반에 라스가 최전방에서 헤더로 떨궈주거나 지켜주고 그걸 이승우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하는 흐름으로 갔는데 이승우 선수의 슈팅이 진짜 많이 아까운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살짝 후반에 약간 전술을 바꾼 게 라스, 김현, 투톱 전술을 가동합니다. 이게 강원의 중앙수비진이 신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그 전술로 가서 수원 FC가 후반에 그렇게 좀 몰아친 경기 흐름이 됐었죠. 그래서 라스 선수 원터치 슛
그게 깔끔했어. 오른 측면부터 원터치 3번 연결해서 딱 수원 FC가 잘 나갈 시절에 나왔던 공격력이 후반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수원 FC는 기대할 만한 또 영입 자원이 있잖아요. 로페즈 선수. 네, 물론 좀 이번 경기력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경기력은 이번 시즌에 저기 어디서 뛰었죠 마지막에? 저기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뛰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골이 한 골도 없었고 경기 출전도 좀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K리그 특히 전북 시절에 그 워낙 좋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로페즈가 전북 시절에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죠? 그렇죠. 그 정도만 보여줘도 측면을 파고 들어갈 때 측면을 완전 장악을 했으니까. 그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선수들한테 들은 얘기로 K리그 선수 중에서 제일 수비수들이 상대하기 힘든 게 로페즈 선수라고요. 왜냐면요. 개인기도 좋고 스피드도 개인기 좋고. 스피드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부딪히면 정말 아프대요. 뼈가 정말 아니 뼈가 좀 강골이구나. 통뼈처럼 생겼잖아요. 네. 몸이 깡마른 것 같은데 굉장히 골격이 그런 컸죠. 예. 부딪히면 정말 아프대요. 알아서 비켜주는 자동문 수비. 그야말로 뼈 때리는 몸싸움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뼈 때리는 그 몸싸움이 지금도 통할 수 있을지가 이제 좀 나이가 어떻게 되죠? 30대 중반이겠죠, 당연히.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북을 떠난 지도 뭐 한 4, 5년 됐잖아요, 벌써. 그렇죠. 전북에서 중국 갈 때 엄청난 이적료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디 뛰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에 뛰다가 전쟁 이번에 지역에서. 네. 우크라이나 갔었구나. 저 중국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페즈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무릴로 선수를 내보내고요. 현재 라스와 중앙 수비수 잭슨 2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로페즈 영입했죠. 거기다가 지금 2명의 선수를 추가 영입, 외국인 선수를 추가 영입을 거의 앞두고 있는데 한 명은 공격수, 최전방과 뭐 측면 중앙까지 다 볼 수 있는 공격수 한 명, 그다음에 중앙 수비수 한 명. 해서 지금 수원 FC가 이적 시장에서 확실하게 지금 선수들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선수들을 지금 7월달부터 바로 쓸 생각하면서 영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후반기에 뭐 충분히 수원 FC 반전을 이뤄낼 전력을 좀 갖추지 않을까. 일단 뭐 영입 선수들을 보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전력이 되겠네요. 거의 다 군대에서 전역한 이영재. 선수가 이영재 선수가 진짜 크죠. 네. 수원 FC 전력이 탄탄해지고 이번에 군대 전역하는 선수가 이영재, 수원 FC 이영재, 수원 삼성 권창훈, 제주 강윤성, 울산 김지현 선수가 있군요. 이 선수가 이제 이번 라운드부터 뛰는 거죠? 26일 날 전역했으니까 그렇죠. 등록을 해서 이번 라운드부터 뛸 수 있죠. 근데 권창훈 선수는 지금 수원으로 복귀를 했지만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는 그 잔부상이 조금 있어서 당장 경기에 뛸 줄 모르겠는데 그거 이외의 변수가 계속 선수가 유럽 진출을 원하고 네. 있어서 수원은 수원에서 계속 뛸 수 있을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도 급한데. 네. 자, 그리고 서울은 극적으로 급한 수원 삼성을 잡았습니다. 야 진짜 짜릿했죠? 윌리안, 간리안. 간리안, 윌버지. 거의 요새 그 정도예요. 우리 웬만하면 다 뭐 익버지 위에 윌버지 있다고. 요새 진짜 정말 안 되는 흐름 기어이 살려주는 게 윌리안 선수라서. 말문 튀었네 또 우리 뽕. 자, 경기 분석 한번 해보시죠. 뭐 분석하기 생각보다 워낙 수원 삼성이 준비를 잘했는지 거의 전반 경기는 거의 수원 삼성이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수원 삼성은 참 한 방에 없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골 결정력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었고 워낙 또 결국에 백종범 골키퍼가 진짜 신들린 선방 한 2개 정도 보여주면서 이 승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서울 입장에서는요. 김병수 감독이 성적이 안 좋네요. 네. 예, 부임 이후에 8경기에서 1승 1무 6패. 네, 사실 그 1승도 가장 부임하고 첫 경기 초반이었죠. 네, 그걸로 그 이후에는 아직 승리를 그리고 병수볼이 못했죠. 돌아왔다 막 이랬는데 네. 네. 근데 경기력은 최근에 승리 없지만 경기력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어요. 이날 경기에서도 슈팅수 13대 13. 네. 그러니까 유효 슈팅수에서 서울보다 더 앞서고 경기를 많이 했는데 확실하게 아까 뽕 PD가 얘기했다시피 결정력 한 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안병준 선수가 4골로 팀 득점 1위예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득점력이 16골로 12개 구단 중 10위입니다. 최전방 공격 스트라이커의 골 결정력이 부족한 데다가 이선에서 킬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지금 거의 잘 보이질 않아요. 김보경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확실하게 전북 시절보다는 폼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권창훈 선수에게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미래가 유럽 간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날 수원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대 프로스포츠 다 꼴찌를 했잖아요. 네.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날 경기장에 그 아까 광주에서 골 넣었던 이건희 선수의 이름이 고 이건희 회장의 캐리커처를 얼굴 그린 캐리커처를 그린 걸개가 나와 있으면서 땡큐 파더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과거 레알 수원을 그리워하던 서포터스들의 마음이 아닐까. 진정한 지금 확실히 제일기획으로 넘어간 이후에 구단 운영에 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 옛날 그 레알 수원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그 마음이 전 이건희 회장 이렇게 걸어놓은 걸 거의 처음 봤거든요. 예전에 2000년 초반에는 그러니까 4대 스포츠의 스폰서가 전부 삼성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삼성 하우젠 K리그, 삼성 파브 프로야구, 컵 대회 좀 삼성 화재배 뭐 프로배구,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삼성이 다 스폰을 하고 삼성이 다 우승을 한 그런 삼성 잔치. 그래서 그때는 막 그 비판적인 논조가 많았죠. 삼성이 다 해먹냐.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도 삼성 때문에 한국 스포츠는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삼성이 기여한 건 굉장히 크죠. 한국 스포츠에. 그렇죠. 또 프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건희 IOC. 회장이 예전에 이제 레슬링 협회장 그렇죠. 세계 레슬링 연맹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IOC 위원을 꽤 오래 하셨고 그때 제가 뭐 그걸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인물이 하나씩은 필요하죠. 그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들이 한 명씩 필요한데 그 당시 한국 레슬링의 르네상스였죠. 심건호 선수도 그때 뭐 그랜드슬램하고 그러던 시절. 그때 LA 올림픽 때 한국 첫 번째 금메달이 레슬링이었잖아요. 네, 김원기 그렇죠. 선수 LA 84년. 그리고 그 전에 양정모 선수도 76년 양정모 선수구나. 그리고 끊겼다가 84년에 김원기 선수가 이제 땄었는데 전부 레슬링이 이제 한국의 주 종목이었던 시절에 그때까지는 레슬링이 효자 종목인 줄 알았어요. 뭐 무조건 메달은 따고. 효자 종목이었어요. 예전에 네. 84년 LA 올림픽 때 그 한국이 금메달 따고 메달을 꽤 땄어요. 거기서 땄을 때 그 갑자기 레슬링 학원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거 뉴스에서 리포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빠떼로 이런 건 유행어였으니까. 빠떼로 아저씨가 그때 그걸 이어간 게 또 박찬승 감독하고 저기 뭐 이름들이 많죠. 네. 방대두 선수도 맞아요. 방대두 방대두 감독. 감독님. 예.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송갑도 선수도 있었고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4강부터 간대요. 그 경기장을. 근데 4강부터 이제 4강까지는 무조건 올려놔야 된다. 한국 선수를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4강은 무조건 가.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스포츠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또 얘기. 수원 팬들의 아쉬워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또 막상 수원 삼성이 돈을 쓰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12개 구단 중에서 지출이 작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인가요? 네. 심지어 시도민 구단에 못 미치는 케이스도 있고요. 작은 편입니다. 지금. 예전엔 정말 스타들은 다 쓸어왔거든요. 네. 그렇죠. 야구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돈을 쓰는데 우승을 못했던 게 야구였죠. 삼성은 매년 우승 후보인데 항상 한국 시리즈만 가면 무너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막 덕아웃도 옮기고 막 별걸 다 했었죠. 막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이날의 방점은 그거예요. 제가 아까 이건희 회장의 캐리커처가 걸개가 걸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수원 서포터석에. 반면 서울 서포터석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죠. 재벌집 버린 아들. 지금 좀 버린 아들. 버린 아들. 그게 지금 현 상황이 아닐까. 네. 막내 아들은 아니고 버린 아들로. 재벌집 큰아들. 큰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포항은 어떻게든 또 이겼고요. 아, 울산. 울산이 참 바코가 바코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바가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바코 아닌 건 알죠? 네. 바코인 줄 알았다고. 한국인인 줄 알았다고. 조지아 사람. 조지아더라고요. 바코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경기는 울산이 왜 선두팀인가를 딱 증명한 경기예요. 울산은 울산이다. 이날 경기 앞에 언급했지만 인종차별로 인해서 주전 선수 베스트 11 중에 4명을 잃은 경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김영권, 김태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고요. 야, 김태환 선수 골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거의 저 처음 봤어요, 3년 저는. 만인 것 얼마 전에 이용 선수의 중거리 슛 네,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또 왼발로 넣었잖아요. 그 대각선으로 손흥민 존에서 겁 없이 약간 빗 맞은 손흥민 슛 같은. 네. 자기도 놀라던데 살짝. 2020년 9월 이후 거의 3년 만입니다. 득점이요. 네.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포였죠. 그렇죠. 안 막으니까 네. 설마 저기서 슛 때리겠냐 한 거지. 그것도 왼발로 이런 느낌. 그게 되는 팀은 되는 팀이라는 게 김태환 선수가 그렇게 부상해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골을 넣어주면서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딱 갖고 왔고요. 초반에 넣었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 팀 스쿼드가 정말 대단한 게 서령우 선수가 원래 오른쪽 서는데 김태환 선수가 돌아오면서 왼쪽 자리로 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자리 풀백 선수가 또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오기 때문에
서령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울산에 와서 지금 왼쪽에 뛰는 상황이고 진짜 멀티 자원이다. 중앙 미드필더가 완벽하게 빠졌거든요. 박용호 선수 빠지고 또 이규성 선수까지 빠졌는데 그 자리를 외국인 선수 보야니치가 메웠는데 이 선수가 K리그 데뷔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합니다. 박구 선수가 넣은 골을 이 선수와 보야니치 선수가 계속 끌고 가다가 거의 2개월 만에 경기 출전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 드리블하고 왼쪽으로 찔러준 볼을 박구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로 슈팅해서 두 번째 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공격 맞아요. 포인트를 기록하고 또 김영건 선수 부상에서 돌아와서 거의 한 2골 정도 막은 슈퍼 태클 정도 있었어요. 그 나머지 선수들 스쿼드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준 데다가 박호 선수가 아까 정말 대단하다고 한 게 제가 세징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외모도 살짝 혼자, 비슷하잖아요. 네. 시즌 초반에 박호 선수가 정말 많이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루빅손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뺏겼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한번 했었는데 그러다가 루빅손 선수에게 내주다가 박호 선수가 K리그 개막 후 한 7, 8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빅손 선수도 계속 골 넣고 둘이서 왔다 갔다 경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박호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2 하나 5골 정도 넣었을 거예요.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코 골 넣었을 때 루빅슨 표정이 별로 이렇게 축하를 해주면서 같이 앉긴 앉는데 좀 네. 약간 썩소 같은 느낌. 적당히 잘해라. 그래서 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3경기 5골에다가 올 시즌 멀티골만 한 제가 기억하기로만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은근 이 몰아치기에 확실히 강한 선수인데 시즌 초반 그렇게 부진해도 10골 넣으면서 주민규 선수와 득점 공동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 득점 1, 2위가 한 팀에 있으면은 네. 뭐 루빅슨도 해야겠죠. 득점 한 몇 위 하지 않아요? 루빅손도 지금 6위입니다. 6위. 6위. 네, 6골로 6골 6위. 6위. 네. 초반에 선두까지 올랐었는데 그죠? 야, 톱 10에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지금. 3명 정도 되죠. 루빅손 세 명이, 선수까지. 네. 울산 선수가 3명인 거예요. 한 팀에서 득점왕 경쟁을 하는 케이스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에드가가 퇴장을 당하면서 좀 그게 최고 변수. 대구는 이제 네. 초반부터 어렵게 경기를 했. 너무 일찍 퇴장을 당했어요. 전반 20분이었죠. 비디오 판독으로 퇴장 당했는데 그 두 가지 포인트예요. 김태환 선수가 이런 팀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 넣어줬다는 거. 에드가 퇴장 당하면서 경기가 완벽하게 울산으로 갔다는 거. 그래도 뭐 대구가 꽤나 좋은 장면을 몇 개 만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네. 만회골 넣으면서 조금 살짝 압박은 했죠. 네, 봤어요. 그리고 뭐 한 대 더 맞았지만 만회골 넣고. 네, 우리 고자기 선수가 또 이렇게 고자기가 뭐죠? 고재현 선수. 네, 고재현 선수. 왜 자기예요? 인자기 같다 그래갖고 워낙 위치 선정이 좋아하고 고자기 고자기. 이렇게 불리는데 그 발음 안 좋네, 참. 그 뭐야 골키퍼랑 1대1 조현우 선수랑 1대1 찬스도 있었지만 좀 뭐 막히는 장면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수비 발에 맞고 조현 선수 가슴에 맞고 나가는 케이스죠. 그게 2대 0에서 네, 쫓아갈 수 있었던 쫓아갈 수 있는 네. 상황인데 그게 아쉽죠. 네. 자 K리그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소식. 야, 뭐 예견은 됐던 상황이긴 한데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끌었던 중앙 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브렌트퍼드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뭐 여러모로 놀라워요. 나이도 이렇게 어린 18살. 그리고 만 나이로 해서 18살. 중앙 수비수로 뭐 이렇게 뭐 공격수도 아니고요. 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14명이 있었죠. 기존에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올버햄튼 갈 때까지. 근데 김지수 선수는 아직 프리미어리거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애매하죠. 프리미어 데뷔를 해야- 팀에 입단을 그렇죠. 한 거죠. 팀에 입단한 거죠. 15번째 이제 프리미어리거가 될 텐데 이 선수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B팀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나는 B팀 계약하는 게 아니다. 라고 기사도 했는데 한번 크게 났어요. 네, 났었는데 일단은 구단 현지 언론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이 선수 바로 주전으로 뛰기는 어렵겠죠. 일단 그렇죠. 경험을 좀 쌓고 가야 되니까. B팀으로 이 선수 아마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는 황의조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황의조가 그 어디야? 노팅엄. 노팅엄으로 가서 뛰기만 하면 뛰기만 하면은 15번째 프리미어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니면 14번째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전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못 포함되지 못한 선수가 정상빈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그 두 정상민 황희 그러니까 계약만 한 거니까. 그래서 계약만 한 거니까. 음. 저희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B팀에 합류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디렉터가 얘기를 했어요. B팀에서 좋은 하락 보이면 1군에 올려서 바로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B팀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하면 21세 이하 팀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B팀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B팀은 따로 리그가 있어요? 아니면 리그가 정식 리그는 아니고요. 음. 프리미어리그 2라고 해서 21세 이하 팀들만 하는데 거의 참가하는 팀이 있고 참가 안 하는 팀이 있어요. 브렌트포드 21세 이하 B팀은 참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15, 16개 팀 정도가 지난 시즌에 팀에 참가했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2라고 해서. 그럼 왜 B팀을 데리고 있죠? 근데 이제 B팀이 여러 출전하는 대회들이 많습니다. 컵 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 컵대회 나갈 수 있어요? 그 자체 팀 아니 그 자체 또 B팀 간의 컵 대회가 있고요. 아, B팀 간에 B팀 간의 컵 대회가 있고 스몰컵. 심지어
전북 구단이 그때 전지훈련 갔을 때 브렌트포드 B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울산이잖아요. 아 울산이었나요? 아 울산이었습니다. 예. 오, 좋았습니다. 하성룡을 혼내다니. 좋았어. 아주. 어제 관련 기사 하나 봐갖고. 한 건 했어. 이제 네가 해. 월권 내려버렸네요. 아니 좋은 지적이었고요. 또 다음 주 사과할 뻔했는데 미리 막아줘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친선 경기를 많이 해요. 경기에 많이 출전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올 시즌에 참가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 리그에. 리그에. 그래서 참가하게 되면 경기 경험을 많이 쌓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프리시즌이 이번 주에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 좋은 모습 보이면 당연히 1군 콜업 돼서 개막전에 엔트리에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개막 프리시즌은 B팀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건가요? 따로 하죠. 따로? 네, B팀이 근데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프리시즌은 이제 7월 초 중순부터 시작하는데 B팀 따로 뭐 A팀 따로 하니까 B팀에 일단 합류해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뽕피도 자세히 여기 적어놓긴 한 것 같은데 브렌트포드가 김지수 선수를 영입한 거에는 홈그로운이라는 걸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홈그로운. 네, 설명해 주시죠. 어떤 제도? 집에서 키운 그러니까 뭐 홈그로운 집토끼. 그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제도인데 국적 상관없이 21살 밑에 나이 선수는 3년간 잉글랜드나 혹은 웨일즈 클럽에서 훈련한 이 선수들이 이제 홈그로운 선수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이제 선수 등록할 때 최대 25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무조건 8명은 홈그로운 선수로 채워 넣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선수단 구성할 때 훨씬 이점이 있을 수 있죠. 엔트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홈그로운 선수로 지정이 되면. 근데 이게 한 팀에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한 팀에서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8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25명의 그 명단이 줄어드는. 오히려 빠지는. 일단 4년 플러스 1년이니까 4년은 보장된 거라서. 저도 계약 기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한 게 현재 만 18세인 선수예요. 21세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거기서 충분히 뭐 B팀이든 A팀이든 뛰면은 홈그로운 선수로 돼서 팀 선수 운영에 되게 여유를 주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다가 홈그로운 그 맨시티였나요? 몇 년 전에 맨시티가 홈그로운을 채우지 못해서 한 시즌을 21명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전부 영입 선수들만 그냥 네, 그렇죠. 데리고 있다 홈그로운 보니까. 제도를 2015년도에 프리미어리그 영국 축구가 도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스팀 선수들을 많이 키워서 올리라는 그렇죠. 그 방황하는 육성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하고 이런 선수들 없이 무분별하게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해서 이런 선수들만 사오지 마라. 그 두 가지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지우 선수는 지금 브렌트포드 볼 때는 되게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서로 진짜 장기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이 선수가 한 시즌 두 시즌 부진하다고 해서 내보낼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 이런 걸 위해서 좀 키울 수 있는 케이스고요. 이적 비하인드 얘기를 조금 해주자면은 원래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K리그 준프로 계약을 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K리그를 뛰었어요. 그렇죠. 주전으로 나오면서 19경기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시즌을 마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 때 바이에른 미넨에서 러브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식 프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에 이적료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미넨에서 영입하려면. 뭐 뉴스팀 계약인 건가요? 미네는 준프로 계약은 좀 달라요. 그건 제가 뭐 묻지 마요. 오늘 날카로워. 가지고. 다음 주에 그거 알아와요. 봉PD가 약간 화성님이 당황하는데 약간 시은이 없으니까 아주 공격 좋아. 미담이자 조금 미화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김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가지 않겠다. 자기를 유스팀부터 키워줘 성남구단에 조금이라도 돈을 안 대주고 라고 해서 조금 올 시즌을 좀 더 뛰겠다 한 거고 그리고 월드컵 개막하기 전부터 브렌트포드에서 오퍼가 왔었고 바이아웃 조항이 있거든요. 바이아웃 조항이 $7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9억 정도 됐죠. 그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왔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 선수가 정경기를 다 선발로 나오고 한 경기 빼고 풀타임 활약하고 워낙 좋은 활약을 많이 펼치니까 브렌트포드가 확신을 갖고 그 이후에 바로 진행해서 끝나고 메디컬 후 바로 계약이 진행된 거죠. 또 운도 좋았잖아요. 워크퍼밋 제도가 바뀐 것도 그렇죠. 있죠. 원래 들어가면은 워크퍼밋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취업 비자인데 A매치 경력이 꽤 많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가대표로는 아직 한 번도 뽑힌 적이 없기 때문에 A 대표에는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올 시즌에 FA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워크퍼밋 규정을 조금 완화합니다. 워크퍼밋 없이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리미트를 조금 해준 거예요. 1부 리그 같은 경우는 4명 선수 4명 정도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자마자 혜택을 받은 거죠.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
때마침 U20 대회도 있었고 그렇죠. 무대도 있었고. 결과도 좋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영국까지 건너가게 됐습니다. 팀에서도 지금 중앙 수비수 5명 정도 있는데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5명 중에 4명이 다 30대 초중반이에요. 약간 팀이 전반적으로 중앙 수비를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이 선수 지금 주전들이 34살, 30살, 33살이거든요. 3백을 많이 쓰는 팀이고 거기다 4백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에는 주전으로 활약하기 당연히 너무 힘들고 그렇죠. 한 2시즌 정도는 중앙 수비수가 이 그렇죠. 연륜. 연륜이 있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웬만한 천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대화도 좀 돼야 되고. 네. 아, 그래서 한 2시즌 정도 봐야 이제 팀에 확실히 핵심 선수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서 갔으니까 네. 잘 되겠죠. 개막전은 또 토트넘이에요. 엔트리에 든다면은 또 뭐 손흥민 선수가 만날 수 있는 거고. 자, 오랜만에 우리 뽕 PD가 오늘의 이강인 코너를 오늘 K리그 소식밖에 준비 못할 것 같아갖고 혹시나 분량이 짧을까봐 넣긴 오피셜 재밌는데요. 오피셜 아닌 오피셜.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유상철 감독하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슛돌이 하면서 이제 사제 연이 있으니까 유상철 감독의 둘째 아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강인의 사인이 들어간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받은 거죠. 네.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자기가 가져갔겠죠. 네,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받은 해달라겠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피셜 아닌 오피셜 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제 나와야죠. 파리 네. 생제르맹 결과가. 파리 언론 보면은 거의 뭐 확정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는데 7월 달 되자마자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파리지행지에 따르면 PSG가 현재 감독 교체하는 과정이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크리스토프 갈티의 감독을 대신해 PS 정해진 건가요? 루이스 엘리케로? 엘리케 감독 쪽으로 정해졌죠. 또 엘리케. 이제 오피셜만 뜨면 되는 전설적인 소식인데. 감독과 함께 하겠네요. 아기레 감독 이런 감독들하고 하다가 어른하고 만나네. 감독과. 이 전설 아닙니까 엘리케 감독 바르셀로나. 네. 그거 같아요. 뭐 이미 선수와 구단 간의 합의는 거의 끝난 것 같은 모습이고 엘리케 감독 스타일도 딱 맞을 것 같네요. 이강인 선수가 뛸 그런 스타일하고. 오늘 라리가 축구에 워낙 잔뼈가 티키타카죠. 우리 루이스 엘리케 감독도. 네네네. 그럼 패스 플레이에 중용될 가능성도 있고 마요르카와 파리 생제르맹 구단 간의 이적료가 아직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만 좀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토토 한번 하고 끝내죠. 전북 대 제주. 그래도 요거는 전북 얘기일 거 아니에요. 전북 홈에서 하는데 전북. 그럼 저도 전북하겠습니다. 오늘 초록색 옷 입고 왔으니까. 그럼 나 무조건 광주네. 저는 무승부. 맞추던 애 자신감이 때리는 게 디테일해졌는데요, 아주. 자, 대구와 수원. 수원이 대구 홈인데 저도 대구 하겠습니다. 에드가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올 테고. 전 수원 삼성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 대구. 에드가가 못 나올 에드가가 못 나오니까 대구. 서울과 대전. 서울 홈 경기. 이겨야죠. 서울. 이번에 졌었거든요. 대전 원정 가서. 서울이요. 저는 무승부입니다. 무슨 거 맞추더니 아주 맞붙였어. 광주와 울산. 난 광주로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광주 봅니다. 푹 빠졌구나 이정효 감독한테. 전 울산이요. 저 무승부 보겠습니다. 포항과 수원 FC. 이때부터 로페즈 나오나요? 나올 수는 있죠. 네, 네. 이영재 나오고. 이영재 선수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저 수원 FC 이영재 선수의. 근데 포항 홈이니까 포항. 저는 수원 FC. 저는 포항이요. 인천 대 강원. 저도 강원. 공격력 좋아졌다니까 강원. 이승원 선수 공격 포인트 함께 가봅시다. 전 무승부 하겠습니다. 강원. 뭘 박아란 씨는 아까 뭘 자꾸 적더라고요. 나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요? 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얼떨결에 되게 그냥 오늘 갑자기 주시은 아나운서가 못 온다고 해가지고 30분 전에 연락을 받고 하게 됐는데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 진짜 더. 그래서 하면서 이게 배우는 자세로 역시 대학생이니까 필기를 하길래 제가 뭘 했나 봤더니 이제 김지수 옆에다가 B팀 아니다. 그다음에 인생은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 그다음 오늘 출연한 것도 타이밍. 이거 타이밍이죠. 이야. 그다음에 다른 거 레포트 검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거 좀 찾아보려고.
황선홍 감독 월드컵 각인감. 각인가 그 뜻이구나. 98 월드컵 가긴 갔었음. 여자 중계권을 따로 팔았다네. 그랬다네. 혼잣말 느낌으로 적어. 그다음에 윌리안 옆에 윌버지. 일본지는 아니에요. 윌버지하고 하트병 하나 적어놨네요. 재밌는데 이거. 하트병까지. 그다음에 이순민 옆에 위로. 저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레이리스트. 아까 뽕 PD가 그 쿨루지냐 쿨루이냐 했을 때 이제 쿨루이 하고 물음표 적어놨고 더미 플레이. 오. 아하. 다음 주에 이거 다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바코위의 조지아. 기출 문제들이죠. 킬러 문항은 안 낼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이 선수비에서 중앙장악으로 중앙장악으로 네. 중앙이라고 썼네요. 정리를 잘했네요. 네, 잘했네요. 오늘 공부 잘했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